대한민국이 개발한 첨단 방공 무기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국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방공 무기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덩달아 첨단 무기 강국인 대한민국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산 무기들의 성능 조작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산 무기들과 비교 우위를 점쳐보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예컨대 S350과 동시 개발한 천궁도 성능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던가 비호복합과 판치르 S1 중 무엇이 더 우수한 방공무기인가 등의 논란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방공무기 체계와 러시아 방공무기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사실 한국산 일부 방산무기는 러시아의 기술을 들여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기술을 그대로 베껴 쓴 게 아니라 러시아 기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맞게 새롭게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저 한국 무기가 러시아 기술을 베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방공무기의 수준이 얼마나 뛰어나며 성능 조작 논란에 휩싸인 러시아 방공무기와 한국 무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 G7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이 양심을 품은 러시아가 투폴레프 22 M3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 쇼핑몰에 폭격을 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5발 이상의 KH-22 대한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 쇼핑몰에는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있었고 현재 밝혀진 것만 해도 최소 16명이 사망했으며 5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로지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러시아의 공격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폭격 직후 우크라이나의 유효 사거리 30km에 달하는 NAS-AMS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르웨이와 미국의 방산업체가 공동 개발한 NAS-AMS는 3차원 감시 레이더, 중단거리 미사일과 발사대, 비행물체를 추적, 요격하는 통제 장비로 구성된 방공무기 체계인데요. 이 무기는 단 한 대만으로 적의 공격 징후를 포착해 AIM-120 암남 미사일을 12발이나 발사할 수 있습니다. AIM-120 암남은 무려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 적의 미사일과 전투기를 파괴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방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대전에서 방공무기는 폭격이라는 날카로운 창에 맞서는 최강의 방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공무기를 충분히 보유한 나라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우크라이나처럼 본토에 뜬 전투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조차 막아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심지어 군사선진국이라고 할 만한 국가들이 비교적 최근에서야 부랴부랴 방공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최강의 공군 때문에 방공망에 관심 없던 미국조차도 야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거리 방공체계 쇼라드에 쓸 기동형 단거리 방공체계 M-쇼라드 사업을 추진 중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방산 전시회 AUSA에서 의외의 무기가 등장해 미군은 물론 각국 군사 관계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발사 시험까지 진행하면서 일각에서는 미군이 이 무기를 M-쇼라드에 적용을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무기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비호복합입니다. 비호복합은 전장 6.8m, 전폭 3m의 차체에 분당 600발을 쏟아낼 수 있는 30mm 방공포 2문을 장착한 K-30BO의 개량형인데요. 날개 달린 호랑이라는 이름처럼 방공미사일인 신궁 4기를 추가로 탑재해 기존 3km에서 6km까지 유효 사거리를 대폭 강화했으며 레이더 또한 기존보다 4km 넓어진 21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주무장인 대공포가 사거리가 3km에 불과해 현대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T-50처럼 고등훈련기조차 초음속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구식 30mm 발칸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인데요. 실제로 비호가 사용하는 발칸으로는 최신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신의 고정익 전투기는 속도가 아주 빠른 데다 수천 미터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고작 유효 사거리가 3km인 발칸으로는 발끝조차 잡을 수 없습니다. 또 이를 보완하기에 달린 신궁미사일 역시 4.5세대 이상 전투기를 상대할 때는 제약이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2020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하기 시작한 터키제 드론 바이락타르의 등장 이후 드론 사냥용 자주대공포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 공격이 미래 전쟁의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비오복합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가게 됐는데요. 기껏해야 평균 수천만 원인 드론을 잡자고 수억에서 수십억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아무리 봐도 수지 타산에 맞지 않으므로 저렴하고 확실하게 드론을 격파할 수 있는 이동식 자주포가 다시 주목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비호에 달린 신궁 역시 재평가됐습니다. 마 2.1의 속도로 날아가 적을 정확히 격추하는 신궁 덕에 대공포가 놓치거나 잡을 수 없는 고성능 드론을 제압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호복합에는 탐색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기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적을 조준하고 간단한 조작만 더하면 조준선이 자동으로 표적을 따라가는 만큼 명중률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호복합의 가장 큰 장점은 단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NAS, AMS 같은 방공미사일들은 압도적인 사정거리와 화력을 자랑하는 만큼 지휘통제 차량, 레이더 차량, 발사대 등 여러 차량이 동시에 운영되어야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해 드론을 잡기 위해 구축해야 할 방공체계가 복잡해진다는 것이고 또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진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비호복합 같은 자주방공포는 단신으로 방공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즉 비호복합은 야전 어느 곳이든 자리만 잡으면 압도적인 편의성과 빠른 대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대전은 미래전장의 흐름에 따라 최후의 방어 수단으로 비호복합만한 무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비호복합을 사용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까지 세계 방산 무기 시장에서 활약하던 러시아가 항공무기 수출을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8년 인도는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단거리 방공 무기를 일선에 운용하던 러시아를 외면하고 비호복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는 중립외교를 위해 예전부터 무기 수입 대부분을 러시아제로 사는 러시아의 핵심 고객이었는데요. 그런데 1년 뒤 2019년에는 인도가 비호복합 104대와 신궁미사일 4,920발 등 3조 3천억 원 분량의 단거리 방공무기 체계를 발주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이야기가 기정사실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단거리 방공무기가 외면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러시아가 인도 정부를 압박하며 비호복합 수출에 회방을 놓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결국 인도는 막판 협상까지 진행했던 비호복합 대신 러시아의 판치르 S1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한국과 러시아 중 러시아의 편을 든 것인데요. 그렇다면 판치르는 어떤 무기일까요? 러시아의 단거리 방공무기 판치르 S1은 전장 8.2m, 전폭 2.5m로 비호복합보다는 조금 작아 앞뒤로 큰 트럭과 유사한 외형입니다. 무장으로는 사정거리 4km에 분당 5,000발을 쏟아낼 수 있는 3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비호복합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최대 시속 마 3.8에 사정거리 20km에 달하는 방공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를 12발이나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궁 같은 휴대용 방공미사일과 다르게 중고도를 비행하는 전투기까지 격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 스펙이라면 탄도미사일 유격까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방공미사일 화력이 강화된 만큼 레이더 성능도 뛰어나서 최대 50km 범위에서 미국 29급 목표물을 탐지해낼 수 있습니다. 즉 카탈로그 스펙만 따지고 보면 판치르 S1이 확실히 비호복합보다 한 수위의 단거리 방공 무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무기에는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뢰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판치르 S1은 신뢰도 면에서 인도가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실사례만 따져봐도 알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의 즈미인이 일명 백섬 탈환 작전을 들 수 있는데요. 지난 20일 우크라이나군은 흑해로 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인 백섬을 탈환하기 위해 무인기, 미사일 등을 동원하여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하는 판치르 S1이 다량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엄청난 수의 판치르가 파괴됐는데요.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다던 판치르가 우크라이나의 느릿느릿한 무인기와 미사일에
아무런 방어도 못하고 당해버린 것입니다. 또 지난 2020년 시리아 내전에서는 터키 무인기에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2018년에는 이스라엘의 자폭 무인기에 시리아군 소유의 판치르가 파괴됐는데요. 한마디로 러시아의 주장과 달리 판치르는 실전에서 제 성능을 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인도가 성능 우위의 판치르 S1 대신 대한민국의 비오보캅을 선택했던 것도 이런 신뢰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러시아의 방공무기는 형편없는 신뢰도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자랑하는 적어도 방공체계 9K 330 토르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갑자기 깡통이 되는 바람에 바이락타르에 파괴당했습니다. 여기에 더 과관인 것이 바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군이 운영하는 판치르 S1에 중국산 싸구려 타이어를 끼워 넣는 바람에 논밭에서 돈자되어 우크라이나 농부에게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러시아 무기의 카달로그 스펙과 실전 스펙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의 천궁이 때 아닌 성능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기술을 일부 받았지만 대한민국이 개발한 천궁은 러시아산 무기와 달랐습니다. 천궁은 40km의 사정거리로 마 4의 속도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또 천궁은 국내 현존하는 방공미사일 중 가장 믿음이 가는 무기입니다. 오죽하면 예멘 후티 반군이 쏘아대는 미사일 때문에 풍전등화 상황에 놓인 사우디아라비아가 가장 먼저 찾은 게 대한민국의 천궁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천궁 시연을 보자마자 4조 1,000억 원이 넘는 구매 계획을 공식화했는데요. 이처럼 천궁을 보면 알 수 있듯 러시아 방공 무기는 사실보다 성능이 부풀려졌고 부패한 군조직으로 인해 사후 관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러시아 수뇌부가 무기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교체할 품목을 교체하지 않고 핵심 부품을 뒤로 빼돌렸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아무리 러시아 기술을 들여와 만든 무기라 하더라도 그 무기 체계는 한국이 개발하고 생산했으며 또 한국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명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군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와 대한민국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분한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